친정에는 10만 원, 시댁에는 100만 원. 추석 때 딸 부부가 드리는 용돈입니다. 가난한 저와 부유한 시댁에 차별로 저는 눈물을 삼키지만 이 일을 잊지 않고 언젠가는 딸 부부가 우는 날이 오겠죠. 그 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석날입니다. 부엌에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송편을 빚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도 손질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속과 프라이팬 사이로 제 마음도 살짝 무거워집니다. 곧 딸 수진이와 사위 성민이가 온다고 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마냥 기뻤겠지만 지금은 조금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딸 부부가 저한테는 10만 원만 드리고 시댁에는 100만 원을 건넨다는 사실을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안 이후부터 명절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서운합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게 될까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여전히 딸이 오면 기뻐할 제 자신을 알기에 그 복잡한 감정들을 억누르며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딸을 위한 송편을 빚고 사위가 좋아하는 갈비를 재우면서 제 마음속 작은 희망과 어두운 현실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행복했던 추석 풍경이 떠올라 잠시 미소 짓다가도 이내 닥쳐올 현실의 차가움에 가슴이 시리기도 했습니다. 부엌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솜씨로 떡과 전을 만들었지만 그 어떤 음식도 제 마음에 허기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은 화려한 옷차림에 완벽한 화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 옆에는 사위 성민이가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공손한 태도로 서 있습니다.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네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묘한 긴장감이 피어오릅니다. 딸은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부엌 구경도 음식 돕는 모습도 없이 곧장 소파에 앉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 앉아 TV를 켜고는 제가 아침부터 고생해서 만든 음식들을 그저 구경만 할 뿐입니다. 저는 홀로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립니다.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추석 음식들의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 냄새조차 제 마음의 무거운 감정을 씻어내기엔 부족합니다. 딸과 사위의 웃음소리가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와 섞여 제 귀에 닿을 때마다 저는 더 외롭고 쓸쓸해졌습니다. 마치 저는 이 집의 손님처럼 그들은 안주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상을 차리자 그제야 딸 부부가 수저를 들고 음식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수진이는 젓가락으로 송편을 집어들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댁에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시어머님이 아침부터 갈비 양념하고 잡채 손질하시고 송편도 모양이 다 예쁘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제가 도와드리니까 시어머님이 수진이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겁다고 계속 칭찬하셨어요. 성민이도 열심히 도와서 칭찬받았고요. 엄마, 그리고 시어머님이 선물도 진짜 많이 주셨어요. 명품 화장품 세트, 고급 와인, 비싼 옷까지 완전 감동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시댁 가족들도 우리에게 칭찬만 하시고 정말 즐거웠어요. 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즐거움과 자랑이 가득했고 말투 하나하나에 시댁에서 누린 행복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눈앞에 시댁의 밝은 부엌 풍경과 웃음소리가 펼쳐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친정에서 맞이할 현실이 떠올라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힘들게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계속 시댁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화목한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상하신지, 시댁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듣는 내내 제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져 왔습니다. 마치 제가 만든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도구일 뿐, 진정한 정과 사랑은 시댁에 있다는 듯한 뉘앙스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과거 제가 딸에게 쏟았던 정성과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마자 딸과 사위는 벌써 상을 정리하려는 듯 움직입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긴장과 서러움을 쓸어 담습니다. 수진이가 가방을 열더니 준비해온 음식들을 하나하나 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네요. 저희도 가져가야겠어요. 말투에는 장난기가 섞였지만 그 속에는 친정에서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위 성민이는 옆에서 웃으며 이거라도 챙겨야죠라며 그릇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준비해온 음식과 저희 손길이 만든 반찬들을 조용히 담아갑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내가 가난해서이겠지 하고 혼잣말을 합니다. 빈약한 내 주머니 사정, 낡은 집, 그리고 초라한 내 모습이 딸에게는 부끄러웠던 걸까 하는 생각에 자꾸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봉투에 담긴 10만 원을 들고 나가며 짧게 인사합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시댁에 건네고 친정에는 고작 10만 원. 이 차이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향한 그들의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 제 가슴은 더욱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저는 남은 음식과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오늘 하루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서러움과 외면을 마주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말로 다 못할 씁쓸함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엌 구석에 서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시댁은 부자니까 나는 가난하고 이게 세상의 이치지.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딸 부부가 떠난 뒤 저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다시 현실의 무게가 저를 끌어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하철역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와 걸레를 든 채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승객들이 오가는 발소리,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가는 소음 속에서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합니다. 선로 위 먼지, 계단 틈 사이 쓰레기, 손잡이에 묻은 기름때까지 꼼꼼히 닦아내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발과 손은 뻐근하게 저리고 허리는 쑤셔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다 보면 퇴근할 무렵에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걸음을 옮길 때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집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 붉은 저녁 노을이 달동네 골목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 좁은 계단, 벽돌이 삐걱거리는 오래된 집, 낡은 문과 창틀 그 속으로 저는 겨우 몸을 끌고 들어갑니다. 집 안은 어둡고 차갑습니다. 낡은 등불 하나가
겨우 공간을 밝혀줄 뿐 따뜻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지하철에서 흘린 땀과 먼지, 피곤함이 그대로 남아 집 안을 채웁니다. 부엌에는 뒷냄비와 오래된 찬장, 바닥에는 손때가 묻은 구두와 헌 신발들이 저를 맞이합니다. 혼자 앉아 잠시 숨을 돌리며 저는 눈을 감습니다. 남편이 4년 전 세상을 떠난 이후 집 안은 조용하고 쓸쓸하기만 합니다. 딸 부부가 시댁에서 즐거웠던 이야기와 선물, 친정에서의 10만 원, 봉투가 머릿속을 떠다니며 마음 한편에 찌릿한 서러움을 남깁니다. 내가 더 부자였더라면 딸이 날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쓸데없는 상념에 잠기기도 합니다.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깨달으며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앉아 허리를 펴고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구나. 딸은 시댁에서 웃고 나는 달동네 골목에서 하루를 끝내고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삶에도 결실이 올 거야. 이 가난을 극복하고 말 거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거야. 그 생각으로 저는 낡은 식탁에 앉아 내일을 위해 힘을 모읍니다. 오늘은 비록 고단하고 서러웠지만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지하철의 먼지와 땀, 달동네 집의 쓸쓸함, 그리고 마음속 서러움까지 모두 안고 내일도 저는 또다시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며 저를 이끌어갈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지하철역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역사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듯 고요했지만 곧 수많은 발소리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찰 것이 분명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쑤시고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통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오가고 다음 열차 도착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울리는 가운데 나는 바닥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던 중이었습니다. 습기 가득한 바닥은 끈적했고 조금만 방심하면 미끄러지기 쉬웠습니다. 그때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했고 균형을 잃은 나는 그대로 바닥에 꽈당하고 넘어졌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와 손목 그리고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듯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그 통증에 집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뼈마디가 비틀리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아픔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온몸의 근육이 경직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조심스럽게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날의 남은 시간은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손목은 퉁퉁 붓기 시작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허리는 움직일 때마다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을 주어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밤이 깊어질수록 고통은 더욱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지자 나는 결국 마지막 희망을 걸고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 줄기의 희망을 기대했지만 이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진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차가운 태도와 무관심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엄마, 오늘 지하철 청소하다가 미끄러져서 크게 다쳤어. 지금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어.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내 목소리에는 통증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딸의 따뜻한 손길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너머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무미건조한 어조였습니다. 엄마 다쳤다고요? 어휴, 큰일이네요. 하지만 지금 저희도 너무 바빠서요. 회사 일이 잔뜩 쌓여서 퇴근도 못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진통제라도 드시면서 좀 참아보세요. 병원은 그냥 택시 타고 가세요. 엄마, 저희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은 아픈데 가장 가까운 가족인 딸에게조차 도움은커녕 외면받는 현실이 너무나 서럽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라는 사실이 나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흐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다음 날, 통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결국 홀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와 CT 촬영 결과 허리 디스크와 손목 골절이 겹쳐 수술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낯선 수술실, 차가운 의료기구, 그리고 마취 전 긴장된 심장 박동, 이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대한 수술비와 입원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외로웠습니다. 평생 홀로 살아온 내 삶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드리워지는 듯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몸으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손목과 허리는 퉁퉁 붓고 통증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했습니다. 밤에는 진통제를 맞고도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억지로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루하루 약값, 입원비, 수술비, 그리고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쌓여만 갔습니다. 달동네 집에서 지하철 청소부로 근근히 살아가는 내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막대한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마지막 희망을 다시 한번 딸에게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또다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비굴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야.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부탁이야. 정말 간절해. 엄마가 평생 너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큰 도움을 청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정말 위기라서 그래. 핸드폰 너머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일말의 기대마저도 무너뜨리는 듯했습니다. 마치 내가 전혀 모르는 남과 통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무관심은 내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진 엄마, 우리도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너무 바빠요. 죄송하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저희도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노후를 대비해서 적금 드셨잖아요. 죄송하지만 엄마 병원비는 노후에 든 적금 깨세요. 저희는 정말 여유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 짧은 대답에 나는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마치 눈앞이 캄캄해지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노후 적금은 딸에게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 싶어 아끼고 또 아껴 모아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걸 깨라는 말은 곧 내게 더 이상의 기댈 곳은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차마 노후 적금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보루이자 혹시라도 더 큰 불행이 닥쳤을 때 나를 지탱해 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니 신용이 낮아 금리는 터무니없이 높았고 주변 친척들에게 빌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지낸 친척들에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작은 사채를 알아보게 되었고 몇 번이나 밤새 고민하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빚더미에 앉는다는 두려움과 함께 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빚은 내 어깨를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퇴원 후 달동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낡은 벽과 삐걱거리는 문, 차가운 집안 공기가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맞이했습니다. 마치 내 처지를 비우는 듯했습니다. 손목과 허리를 아무리 주무르고 찜질을 해도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매일 반복되는 지하철 청소부 일과 병원비 부담이 겹쳐 내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조용히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막대한 빚을 언제쯤 갚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한숨은 끝없이 터져나왔고 미래는 오직 어둠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할 동네 골목길의 흐릿한 가로등 불빛은 마치 내 삶의 희미한 희망처럼 느껴졌고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서러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문득 딸 부부가 시댁에서 누린 화려함과 즐거움이 떠오를 때마다 내 마음은 더 깊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서러움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뒤로 내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허리에는 여전히 보호대를 차고 손목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지하철역으로 출근했습니다.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일하는 것은 나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고 승객들의 구두 발자국을 지우는 동안 내 몸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비와 빚, 그리고 생활비가 한꺼번에 나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허물어져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갈 의미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매 순간 절망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동료들의 위로도 위로로 들리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그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나는 낡은 달동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슈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흙과 먼지, 그리고 온갖 오물로 더러워진 작업복 차림에 손에는 청소하다 생긴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서러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결국 누가 기억해 줄까? 끝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건 슈퍼 계산대 옆에 붙어있던 로또 판매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 보였습니다. 마치 나를 유혹하는 듯한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동전 몇 개와 함께 나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내게 행운이 찾아온다면 한 번쯤은 내게도 기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로또를 사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조용히 종이를 식탁 위에 놓고 보호대에 낀 손으로 겨우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였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 달동네 골목길에는 아이들이 해맑게 뛰놀고 저녁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잠시나마 로또로 인한 기대감에 젖었지만 이내 현실의 벽이 나를 다시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저녁, 지하철역 청소를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로또 번호 발표가 시작되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하면 속번호들을 주시하며 내 손에 든 종이와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31, 25, 33, 40, 42 보너스 7. 한 번호, 두 번호, 세 번호 그리고 네 번호, 다섯 번호 마지막 여섯 번호까지 모든 번호가 내 손에 들린 종이와 하나씩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짜야? 꿈이 아니야? 내가 맞췄어? 나나 로또에 당첨된 거야? 무려 50억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비, 빚, 고단한 삶, 그리고 딸에게 느낀 서러움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워왔던 지난 세월의 서름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행운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로또 당첨으로 내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50억이라는 거금은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사채 빚은 모두 청산했고 달동네에서의 힘든 나날은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내 삶을 경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서러움과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 수진의 차가운 태도와 무관심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이 기회에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딸 수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진과 사위 성민이 운영하는 친정의 사업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투자 실패가 거듭되면서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수진이네는 자연스럽게 형편이 어려워졌고 사업에 같이 종사하고 있던 사위 성민도 함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혈육이라는 끈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뒤따랐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냉정하게 돌아서서 그들의 상황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하며 지난 세월의 서러움을 이 기회에 제대로 되갚으려 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가난과 절망, 그리고 가족에게 외면당했던 비참함을 그들 또한 겪게 하고 싶다는 복수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과 손주들의 미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없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복수심,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나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뇌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일까? 나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하되 통제는 내가 해야겠다. 단순히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돈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나의 뜻대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매달 일정 금액을 수진에게 보내면서 단순히 생계만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과 상황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돈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을 테고 나는 그 희망을 쥐락펴락하며 그들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돈의 힘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섬세하고 냉혹한 복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에 대한 복수, 그리고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이제 시작입니다. 이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치밀하고 은밀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부터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